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제가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댓글을 많이 보는데 인사 항상 고정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분들 계시죠. 화이팅 님도 계시고 항상 일론 머스크 님은 자리를 항상 지키고 계시고, 오늘은 모니카 79님도 계시고, 구포행님 TV님이 저희가 방송이 시작이 송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저희 칭찬을 막 해주시는데, 혹시 요거 따로 나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괜히 우려감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나왔습니다. 이재현님. 자, 오늘도 여러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좋은 아침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사실 뉴욕 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게 가타부타 얼무브 안 봐도 상관없고, 물론 봐야죠. 여돈이랑 같이 아침 시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아쉽게도 나스닥이 1% 하락을 연 이틀 지속을 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도 장 초반의 상승을 뒤로하고 아쉽지만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요 원인은 다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됐었던 FOMC 의사록 때문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뭐 때문에 대체 무슨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요 의사록 내용뿐만 아니라 IS 이주환 대표와 함께 또 주간 단위로 저희가 짚어볼 만한 지표들 좀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계속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뷰는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 안 좋은 배경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중국 관련한 경기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죠. 이거는 한 번에 가실 문제는 아니고, 또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지속,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얘기, 그 의지를 확인을 하면서 다시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 S&P 500은 0.76%,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7월 FOMC 회의록이 내용을 보면은 자세한 거는 사실 잠시 후에 그 문구 워딩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한 대표님이 체크를 해 주실 거고, 주요 발언들 내용엔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방 위험이 유의미하게 계속되고 있어. 그 말은 위에 더 다시금 올라갈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 우리도 우려를 했는데, 위원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했다라는 문구가 담겼고요. 그러면서 향후 정책 결정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 요 내용은 항상 같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워낙에 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난 7월 금리 상단을 5.5%까지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끌어올렸는데, 투표권이 있었던 당시 7월에 FOMC 그 의사 결정에서는 11명의 위원들이 모두 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요 공개된 발언들 중에서 복수의 참가자들은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걸 보면은 당장에 9월에 금리 인상이 동결되더라도 11월에 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금리의 추가적인 한 차례 인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이를 좀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연준의 회의록 공개되자 당연히 채권 시장도 움직임이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점 거의 6, 7, 6 되면 큰일 나죠.
4.2에서 3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고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3.6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bp 넘게 오르면서 5% 근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금융시장의 동향이 들쑥날쑥했는데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80달러 선을 깼습니다. 중국의 수요 부진도 영향이 있었고요. 원유 재고 부분에 있어서도 발표가 됐는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강달러의 움직임이 그 유가의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사이에서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봤더니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11개 섹터 중에서 10개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어제 피치가 대형 은행주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연이틀 대형 은행주들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맵을 보시죠. 하단에 있는 금융주는 밤사이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대 하락을 했고요. 시티그룹은 1.3%, 웰스파고는 1.19%, JP모건도 소폭 하락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빅테크 종목들도 다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 0.45% 정도 하락을 했고 구글의 주가도 0.89%, 아마존도 1.89% 하락했고요. 반도체 쪽 모두 좀 부진하죠. 특히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그 타워 반도체 인수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좀 밀려났습니다. 해지 수수료 3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인텔의 주가도 하락했지만 요 타워 반도체의 주가도 10%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너지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엑스모빌의 주가 1%, 쉐브론도 0.38%,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1.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테슬라, 메타 주가 모두 하락을 보였는데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죠. 중국에서도 최고급 차종 모델 S 세단과 그리고 SUV 모델 X 가격 인하를 통해서 좀 재고 떨이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의 평가를 보면은 가격 인하가 수요 둔화의 방증이기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기차 업체 얘기 나와서 보니까 그 베트남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거래소에 우회 상장을 했는데 단숨에 그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GM, 포드, 폭스바겐, 한국의 그 현대기아차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근데 밤사이에는 폭락이 기록이 되면서 주가가 18% 넘는 하락이 보이며 시가총액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빈페스트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당분간 좀 주가가 들쑥날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요 관련한 전기차 기업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초록불을 좀 켜고 있는 종목 하나가 보이시죠? 타깃.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요 소매 관련한 기업들이 몇 가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타깃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인 제품 판매 업체 저희가 이남우 교수님이 종종 소개해 주셨던 TJX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은 빨간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등의 빌미를 우리가 찾으려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아직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긍정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FOMC 회의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크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결국 이제 해석을 두고 시장 반응은 항상 그때 다르죠. 그때 달라요. 네. 이런 또 예전에 그 유행어가 하나 있었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고 별다른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 좀 부각됐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당히 우려감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좀 조정한 빌미가 되었고 결국은 뭐 노동시장에 대한 타이트함이 여전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가장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지난번에 금리 인상 7월 달에 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했다. 다만 이제 일부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 사이에서 추가 긴축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다는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전에 없던 내용이 좀 일부 추가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목표치가 여전히 명확하게 2%라고 딱 기준을 찾고 가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특이했던 부분은 이전에 이제 계속 언급했던 이 마일드 리세션과 관련된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마일드 리세션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언급을 했잖아요. 자신감을 좀 내비쳤죠? 그렇죠. 근데 요게 빠졌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시장에 어제 이제 지금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봤는데 블룸버그나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노랜딩에 관한 의견을 노랜딩이요?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마일드 리세션이 좀 있을 수 있다 해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제 부각되진 않았지만 차후에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긍정적인 부분은 마일드 리세션과 관련된 연말 그 의견이 삭제가 되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리세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일드 리세션이 삭제됐다 그래서 바로 부정적으로 회로를 돌렸는데 제가 시장을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이제 참여자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네네. 조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체감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불안감 속에서 어제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도 나왔고 그 전날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지만 사실 뭐 지표 자체가 그 리세션을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크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데 이게 좀 많이 이제 지금 최근에 분위기상에 좀 묻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이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일단 조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실적 시즌에 사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미국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어쨌든 실적 시간 그 기간만큼은 일단 실적 기반에서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제 철저히 좀 무시가 되고 있죠. 이유는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이슈가 좀 나왔고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또 채권금리 상승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특히 10년물 금리 장기 10년물 30년물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중국 경기가 이제 불을 좀 지폈고 중국이 이제 결국은 이번 주에 1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것도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련의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표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묻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분위기상 보는 것과 실제 좀 내부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컨트리 간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제 그 하이더 채권 스프레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잠깐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지금 컨트리 가든 리스크가 나온 부분과 뭐 헝다 리스크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헝다보다 컨트리 가든의 사업 규모가 4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이 하이더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 지금 현재 그 헝다 리스크 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 하이드 채권 리스크 스프레드는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이드 채권, 그러니까 정크 본드죠. 이 여기 그 금리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하이드 채권 금리가 높다라는 거고 그거는 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헝다 리스크 때 이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26%까지 갔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컨트리 가든 리스크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는 1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직 이걸 아주 과대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계속 이제 누적돼서 쌓이면서 시장 이제 조정 구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 사실 시장은 막 악재가 확 터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 불확실성 안에서 악재들이 슬금슬금 터지면서 변동성 꺼지는 게 더 싫거든요. 기분이 안 좋죠. 어. 왜냐하면 이거 불안감이 어떻게 있고 되는 거야? 항상 네, 그런 생각에.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이제 가장 큰 게 그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불확실성 터지는 너무 것보다 싫어요. 그렇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 조정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그 수익률을 업종별 수익률과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IT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커질 걸로 보시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지난주 그 S&P 500 업종별 수익률을 잠깐 보면 이제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조정 구간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을 얻고 에너지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요. 경기 소비재는 그래도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경기 관련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쁘게 나왔고 실적도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론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업 중인 헬스케어가 이번에 좀 선방할 모습은 뭐 일날 일리를 비롯해서 그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대형 제약사 위주로 급등이 나오면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유틸리티, IT, 필수소비재 이쪽이 좀 좋지 않는데 보통 이제 경기 방업종이 좀 좋으려고 하면 이 필수소비재나 유틸리티도 좋아했는데 사실 이쪽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유일하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 모멘텀이 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IT 섹터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첨예하죠. 그러면 지금은 뭐 에너지를 제외하면 경기 소비재가 리딩 그룹이었고 IT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종목별에서 그 방어업종과 민간업종의 비율을 좀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7월달 중순 이후에 역전이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IT 섹터가 상당히 좋았죠. 여기 보시면은 IT를 이제 대변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 이제 그 종목이 나와 있는데 요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좀 꺾였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애플도 지금 보면 요 파란 살짝 선인데 좀 꺾였네요. 꺾였습니다. 네, 꺾였고 반면에 이제 일라일리는 이번에 급등했었죠. 신약 모멘텀으로 급등했고 제약업종의 대표 중에 하나는 존슨앤존슨도 최근에 좋았죠. 네,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민간업종에 대한 방업종에 대한 그 성과를 보면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민간업종이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딱 보면 다시 이제 차트가 좀 꺾이잖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방업종이 조금 더 선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조정 구간에서 정말 주도주가 바뀌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걸 섹터나 혹은 모멘텀보다는 결국은 이제 EPS 가이던스 상향 정도를 이제 냉정하게 평가할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그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으니까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 뭐 일라일린이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일라일린은 강력한 그 모멘텀이 있을 만한 재료들이 있었고 뭐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존슨앤존슨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매크로적인 그런 주변 환경을 빼놓고 보더라도 오를 만하니까 오르고 떨어지만 하니까 떨어지는데 또 이 환경을 딱 접목하니까 마치 방어주와 성장주가 이렇게 나뉜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을 미리 다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앞에는 이제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방업적인 유틸리티나 필소비재가 올라왔는데 그건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스케어 쪽만 올라왔다는 건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은 실적이 그만큼 따라왔다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 요 다음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전과 조금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싸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EPS가 딸려 올라왔을 때 이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냐, 정당한가라는 걸 봤을 때 그동안 나스닥이 상당히 선방을 좀 했었죠. 요걸 다시 12개월 선행 EPS와 PR 관계를 좀 보면 지금 현재 S&P 500은 이 PR 올라오는 가격이 지금 이제 싸지 않죠. 2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싸지 않는데 EPS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다 좀 정체가 되었죠. 그래서 주가에 괴리감이 있고 주가가 좀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였던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이 부분이 잘 극복이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면 12개월 PR 어느 정도 올라온 데서 EPS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12개월 선행 EPS가 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이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이번에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증시를 주도할 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반되는 견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 자체가 EPS가 계속 상향되는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었고 큰 폭으로 사실 테슬라는 EPS 가이던스가 하향이 됐거든요.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버티고 있고 테슬라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결국은 이제는 상반기 때 그 단순하게 모멘텀으로 빅테크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EPS가 상향되고 하향되는 걸 좀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냉정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가 상향되는 것과 하향되는 것의 차이가 사실 그동안 이 실적 시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표시가 안 났다면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표시가 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면 IT 섹터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조정을 이어가고 어려워질 것이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시각보다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뭐 경기 소비재든 혹은 빅테크 기업이든 결국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별로 올라가고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그동안 EPS가 하향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에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보면 주가 정당성이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되고 있고 테슬라는 주가에 마련되지 않은 근거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교를 해 주시긴 했는데 테슬라 쪽에 또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주주분들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만드셔가지고 좀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좀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 구간을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 하락 전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게 그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면 그게 좀 오버슈팅했던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 지금 주가가 이제 다시 맞추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전환해서 이제 주가가 시세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오버슈팅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조정이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항상 여기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만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단했던 금리 25bp 인상하고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년에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오버슈팅으로 가버렸다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도 8월이 지난 이후에 거의 이제 오버슈팅 경로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그러면 하반기에 주가 조정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맞물린다면 상당히 큰 조정을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 조정을 먼저 선 조정을 받고 지금 FOMC에서 얘기하듯이 이 마일드 리세션과 관련된 부분이 점점 희석되어 간다면 오히려 여기서 조정 이후에 경기 침체와 맞물리지 않고 골디락스 방향과 맞물리면서 조정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더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이번 조정을 무조건 나쁘다, 어렵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우려가 컸었던 그리고 전 세계 증시를 흔들었었던 게 바로 중국의 경기 우려가 굉장히 컸잖아요.
중국만 우려인지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이 또 보면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아예 이분법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영향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번에 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도 일종의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글로벌하게 확산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 부분이 증시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적어도 이번 주는 좀 지나야 판단이 좀 되거든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정도가 과연 민감한 부분이냐 그걸 이제 일례로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 리스크나 컨트리 가든 리스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컨트리 가든 리스크에 대해서 뭐 헝다 규모가 매출 규모의 4배가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산되게 나오는 뉴스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면 아직까지는 헝다 리스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중국 리스크에 가려져 가지고 최근에 미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제 FOMC 그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존해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마일드 리세션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니까 그쪽으로 해석이 되지만 만약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면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와 관련된 지표를 잠깐 보면 최근에 뭐 어제 주택 관련된 지표나 소매 판매 지표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주택 관련된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이 ISM 제조업 그 가중 평균 지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해서 보는데 이걸 같이 보는 그 합산 지표거든요. 여기서는 제조업 비중이 한 30%, 서비스 비중이 70%에서 요거를 합산을 보는 거를 경기 침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 보는데 아직까지 이 합산 가중 평균 지수는 50을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지금 반등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처음으로 이제 좀 플러스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오던 부분이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치가 이번 수치가 대부분 한 2배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상치.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본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그 좀 개념을 짚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조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시점에 마무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항상 우리가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고 뒤쪽에 부각되는 부분이 낫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한 24일, 25일이니까 8월 하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는 조정이 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요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4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보다 향후 이제 미래의 가이던스를 그렇죠. 시장의 기대는 엄청 지금 높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가 어쨌든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을 시작한 거거든요. 시작했죠. 시작했고 그럼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결자이지. 네. 그이 CEO가 상당히 그 자신감이 쇼맨십이 넘치죠? 강하고 좋게 말하면 쇼맨십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빨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너무 높여 놓으셨어요. 몇 %였죠? 지난번에 뭐 그 실적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이번에 눈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500%라는 꿈의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실화 될 거라는 너무 자신감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의 쇼맨십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그 했던 부분이 주가를 견인한 건 맞지만 과연 이제 그게 이번에 충족이 되는지 그럼 이후에 그 가이던스는 얼마나 더 높일 건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하나의 포커스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그 조금 근거를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하나의 그 단서가 되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BM의 주 공급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을 보면
어쨌든 딜의 반도체 그 HBM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대에서 이번 2분기 때 20%대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까지 높이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한 분기만에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성장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잭슨왕의 그 부분만큼 과연 이제 이게 따라올 거냐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25일 그게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요. 또 하나는 25일 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근데 뭐 똑같은 얘기 또 할 텐데 또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그게 달라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잭슨홀 미팅은 원래 뭐 그 대부분 갖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 뭐 경제장관들 오기 때문에 사실 뭐 매크로한 얘기 아니면 그렇게 아주 시비한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이 좀 중요할 것 같은 이유는 이게 보통 금리와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 딱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중단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오는 멘트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전의 상황을 좀 본다면은 양적 긴축, 양적 완화, 뭐 이런 2차 양적 완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었거든요. 이전에 버냉키 때도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긴축이나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이거는 워낙 이슈가 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을 국채금리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재무부에서 지금 공급이 과다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 하는 게 양적 긴축이잖아요. 결국 양적 긴축되면서 국채를 매각하면서 공급이 지금 더 겹겹이 쌓여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양적 긴축을 좀 어느 정도 조기에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힌트가 나오는지 그러면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과 금리가 동결된다는 거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 또 다시 이제 마무리된다는 걸 눈을 확증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증시가 변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전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보면 주가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조정 구간이 24일, 25일 정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을 좀 기점으로 해서 조정 구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점이 발생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요 기간까지는 조정을 조금 대비하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 결과를 좀 보고 시장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아마 하반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고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을 뭐 하락 추세 전환으로까지 크게 확대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좀 전에 강조드린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는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 이 마일드 리세션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다음번에 파월이 그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면 분명히 노렌징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산이 몇 개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5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을 뭔가 크게 힘들 만한 이야기는 없어야 할 텐데 매번 잭슨홀 미팅 얘기하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미팅 이후에 당일 시장 그리고 다음날 시장이 완전 급등락이 반복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금리와 그 정책, 금리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 다르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인도 그 재무장관이 했던 그 금융위기 발언,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가 했던 2차 양적 완화 발언, 뭐 이런 게 이제 굵직굵직한 게 나왔던 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 금리의 어떤 중요한 정책의 변화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도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 이야기가 좀 약간 싸한데요. 싸하고 그 웃음이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잭슨홀 미팅 바로 직전에 또 나와주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그 사이에 어떠한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ISL 이주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